예수는 알지만 예수를 모르는 당신을 위해 저희가 찾아갑니다. 세 번째 방문 문화신방입니다. 네, 나이 아저씨 드라마를 좀 보면서 여러 가지 갈등들이 나와요. 물론 뭐 세대 갈등도 나오고 직장에서 막 정직원이랑 계약직 가운데 갈등도 나오고 막 부부 사이 이혼 막 나오고 막 이혼은 안 했죠. 네, 부부 사이에 여러 가지 바람과 네 여러 가지 갈등들이 나오고 이제 삼형제와의 갈등도 나오고 가족들끼리 끝이 없는 갈등이 이어집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좀 포커스를 맞춰보고 싶은 게 이제 세대 간의 좀 갈등이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요즘 진짜 꼰대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아까도 말씀해 주셨듯이 그런 권위적인 사고를 가진 어른들을 이제 비하하는 걸로 많이 쓰였는데 요즘 막 꼰대냐 아니 이건 예의의 문제다 막 이런 걸로 막 서로 막 또 갈등도 있고 문제도 좀 불거지고 하는 것 같아요. 맞아. 그러니까 결국 이제 꼰대 아까도 얘기했듯이 꼰대라는 건 이제 자기 생각이 맞다라고 이제 그걸 강요하는 사람을 강요가 이제 포커스죠. 그렇지. 근데 이제 이거는 원래 뭐 사회 안에서의 어떤 그러한 그 아까 예의다. 예의다. 이건 당연한 어떠한 그렇게 지켜야 되는 어떤 그런 거다. 안 지키는 거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그 기준이 맞냐 안 맞냐의 차이가 아니라 이제 그런 것들을 서로 대화하는 이제 이 기술이나 맞아요. 대화하는 것들이 좀 무너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하고 서로 다른과 틀림에 대해서 좀 그걸 맞춰나가는 이런 것들이 좀 우리가 되게 지금 이제 부족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아직 익숙치 않고, 배우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은가. 그거는 뭐, 저희 같은 기성세대뿐만 아니라, 지금에 있는 어린 친구들까지 모두 다,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꼰대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문제는 거기에 있지 않는가. 아직 우리가 서로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아직 미성숙한 부분이 많이 있다. 자기중심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김디님은 좀 세대 간의 갈등을 줄이려 노력 약간 많이 하시는 편 아니세요? 저는 좀 그렇게 받아들이셨던 것 같은데, 꼰대 소리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직 대놓고 못 하시나? 그렇지. 대놓고 꼰대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직접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뭐, 내 뒤에서 뭐,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되게 권위적으로 사람들 앞에 쓰려고 하지 않고, 그래서, 직접적으로 그런 얘기, 왜냐면 또 꼰대가 되지 않으려 노력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그래도 아직까지 젊은 친구들이, 저와 함께 하려고 하고, 저를 이렇게 좀 그래도 좋게 봐주는 건, 그들이 생각하기에 아직 꼰대가 아니기 때문이 아닐까? 그래서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맞습니다. 네. 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김대인 뭔가 노력을 좀 많이 하시고 약간 좀 알아가려고. 왜냐면은 막 그 어쩔 수 없으시겠지만 자녀분들의 대화도 많이 하시려고 하고 그들의 언어를 막 또 나름 공부라고 해야 되나요? 외우기도 하시고 그랬던 것 같아요. 배우지 애들한테 물어봐서 막 이렇게 뭐 그 무슨 단어였나요? 그렇죠. 근데 들어도 몰라. 금방 잊어버려. 저도 모르겠어요. 저도 그 애들하고 중고등학생들 애들 용어는 아예 모르겠더라고요. 전혀 아예. 그래서 얘네가 크면 내가 꼰대가 되려나? 막 이런 생각도 2000년생들이더라. 네. 그러니까 나는 정말 90년대생들하고 소통이 정말 어려운 것 같아. 저요? 그 90년대생. 90년대생이에요? 90년대생이에요. 90년대. 90년대생이 온다에 제가 90년생입니다. 딱 90년? 네네. 끼어있어. 그렇구나. 그래서 이게 그 정도가 가장 소통이 어려운 서로 간의 세대인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그러니까 나는 뭐, 내가 70년대생이니까, 70년대 초니까 이제, 당연 70년대, 그리고 80년대 뭐 초, 뭐 이렇게 사람들까지는 소통이 어느 정도 되는데, 그 80년대 후반과 90년대생들하고는, 그러니까 뭐, 소통이 좀 내가 그걸 이제 피부로 많이 느꼈어. 그러니까 뭐가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 자체가 좀 힘들구나. 되게 좀, 사고가 좀. 뭐, 여러 가지. 근데 차라리 나는 2000년생 이후는 편해요. 오히려? 왜냐면 내 자식들 또래니까. 내 자녀들이랑, 결국은 그건 것 같아. 내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내가 그 세대들하고 계속 접촉해서 뭔가를 계속
살아오지 관계들이 없었기 때문에 소통이 어려운 게 아닌가. 왜냐면 그들의 문화, 그들의 생각 이런 것들이 내가 계속 내 삶에 밀접한 부분에서 계속 있었으면 왜냐면 2000년생은 더 모른다고 했죠. 근데 우리 아이들이니까 우리 애들이 다 2000년대생 애들이니까 어쩔 수 없이 알아야겠네요. 걔네랑 살아오니까 걔네에 대해서 내가 이해를 하고 있는 거지. 그쵸. 얘네 또 나름대로 그래 아는 거지 그 세대를. 근데 90년대생들은 내가 같이 이렇게 뭐 직접적으로 부딪히거나 그쵸. 해오지 못하니까 일을 같이 해보지도 않았고 지금에 와서 좀 만나게 되는데 그쵸. 맞아요. 성인이 돼서 만나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소통이 어려운 것 같아. 근데 이제 알아가려는 노력은 하고 있는 중이죠. 하고 있는 중이지만 지금 알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좀 김수님이랑 저는 어려워. 어렵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연애할 때도 어렵잖아. 성인이 돼서 만난다는 거죠. 그쵸. 서로 이야기 같은 세대라면 좀 괜찮은데 그 세대 차이가 나면 또 그러니까 아까 여명의 눈동자 얘기하시고 어렵습니다. 여명동자는 솔직히 뭐 우리 나이는 아닐 수도 있는데 네, 어쨌든 그 긴 드라마를 얘기하다 보니까 길어서 대하 드라마. 그렇죠. 네. 대하 드라마 이런 드라마. 전문 용어 있네요. 대하 드라마라는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네, 맞습니다. 제가 이 꼰대라고 이렇게 딱 쳐보니까 책이 엄청 많더라고요. 제가 꼰대 책 그냥 나온 것만 읽어드릴게요. 나는 그냥 꼰대로 살기로 했다. 아직 꼰대는 되고 싶지 않습니다. 꼰대 씨의 은퇴한 이후 인생 리셋. 달려라 꼰대, 나 꼰대, 꼰대의 발견, 젊은 꼰대 이야기 등 제가 읽은 것만 8개입니다. 읽었어 다? 아니. 본 것만? 아이, 이거 어떻게 다 읽습니까? 이 내용들이 다 뭐 요즘 것들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요즘 것들과 공생하기 위한 책이다. 그래서 좀 이 세대들이 좀 읽어라. 왜냐면은 얘네랑 이렇게 업무 처리를 하려면 그냥 너희가 알아야 된다. 뭔가 이런 느낌으로 또 다가오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솔직히 그 세대들이랑 직접적으로 일할 일이 별로 없고 중간 이제 낀 게 있잖아. 근데 이제 그 중간 낀 세대들이 다 나갔나 봐. 그래가지고 근데 나도 직접적으로 이제 이름이 같이 문화라버 이름이 같이 직접적으로 이제 뭔가를 하는 일이 옛날에는 그럴 일이 별로 없거든. 중간에 당연히 중간 이제 실장님이... 그 세대들이 있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이제 조직이나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진 세대니까 바뀌어가는 거니까 직접적으로도 일하니까 이런 공부가 필요하긴 한데 연애를 책으로 배웠어요 뭐 이런 것처럼 이거 책으로 배웠다고 뭐 또 얼마나 알면 모르겠지만 그건 그렇네요. 뭐 이런 책이 많이 나오는 결국은 이제 뭐 이게 유행이니까 대세니까 뼛속까지 이걸 빨아먹겠다고 하는 마케팅 전략이 좀 대단하네. 이렇게 꼰대가 책이 많다. 어쨌든 그러면서 더 이게 유행이 되면서 뭔가 사회적인 큰 문제인 양 꼰대라는 어떤 그러니까 너도 나도 이 사람을 꼰대로 규정하고 뭔가 그렇게 되는 뭐 좌표 찍듯이 그게 난 좀 더 문제이지 않는가. 안 그러면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흘러가는 꼰대도 당연히 이 사회에 우리 흔히 말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이 사회에 같이 하는 어떠한 그런데 그거는 역할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의. 무슨 자꾸 나쁜 있어서는 안 되는 맞아요. 자꾸 이제 흑백 논리로 가니까 그게 좀 그렇죠. 위험한 것 같아요. 어쨌든 근데 이제 저도 90년생이다 보니까 그 조직 문화라든지 이런 게 제가 봤을 때는 합리적이지 않고 솔직히 말해서 비효율적으로 받아들일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내 목소리를 내고 그 목소리를 되게 약간 무시당했을 때 뭔가 좀 내가 이 조직에서 가치 없게 느껴지고 그러니까 나는 그냥 그럼 주어진 일만 해야 되는 그런 부품적인 역할인가?에 대해서 막 상처받고 뭐 그렇기도 하고 또 이제 회사의 애사심이라든지 이런 게 좀 없어지고 여기는 평생 직장이란 건 없어 이제 인생에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그 수평적인 그 문화를 추구하는 회사로 자꾸 이렇게 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갈등도 더 심해지는 것 같고 김디님도 계속적으로 이제 저희랑 하면서 어쨌든 세대 갈등이 이제 느껴지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갈등까지는 아니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의 문제인 것 같은데, 왜냐면 그 윗상사들은 그게 효율적이고, 그 조직 문화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잖아. 근데 맞죠. 이제 이름이 같은 세대들은 우리가 보기엔 그게 비효율적이고 맞지 않는 거, 옳지 않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서로 기준이 있으니까. 근데 이 시대에 따라 기준이 바뀌는 거예요. 결국 그러면 지금은 뭐가 맞냐 안 맞냐가 아니라 지금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 지금 시대에 맞는 흐름이 따라가야지. 사실은. 그러니까 예전에 기성세대들이 자기네가 있었던 고수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시대와는 안 맞으니까. 그래서
내가 맞는데 저게 그런 게 아니라 그 맞다라고 하는 기준 자체가 변하는 거예요. 관점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16세기로 가면 16세기의 어떤 기준들이 그쵸. 맞나? 그쵸. 그 근데- 시대 걸 따라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저 사람들 야만인이라고 말할 수 없어. 왜냐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 중에는 16세기인들이 보면 진짜 야만인 같은 삶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야만스럽다라는 기준은 시대와 세대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되게 이터널한 어떠한 그 기준이야라고 생각하면 대화가 안 되는 거고 사실 영원한 게 없는데. 갈등이 되는 거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유연한 사고를 유연한 사고 하는데 난 이런 게 유연한 사고가 아닐까? 맞아요. 이런 유연한 사고가 없으면 이제 다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젊은 꼰대 무슨 꼰대 다 꼰대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소통의 문제인 것 같아요. 얼마나 소통하기 위해서 노력하냐 이런 문제인 것 그러니까 지금이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양극화, 편중화가 되는 건데 이게 바로 이제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이 꼰대라는 것이 시작돼서 지금 양극화로 그래서 막 진영이 나뉘고 그래서 지금이 이게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현대인들의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걸 자꾸 세대 갈등이니까 갈등을 풀어야 돼. 이렇게 접해지면 오히려 더. 그렇지. 그러면 그 갈등 안에 뭐가 더 옳은 거냐라는 거야. 그럼 또 편가르기 양극화가 될 그쵸. 수밖에 없죠. 싸움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나는 너무 갈등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좀 이거는 당연히 약간 커뮤니케이션의 문제로. 공존하고 존재하는 것이라고 받아들여져야 되는 부분인데 그러면서 뭐를 인정하고 아니냐의 문제지. 그래서 그래서 그렇게 따진다면 나는 갈등은 없지만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거다. 그래서 나도 아랫사람보다는 윗사람한테들의 나도 이제 불만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셨을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소통의 문제겠죠. 대화를 얼마나 대화하는 방식 그리고 또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문제. 맞아. 대화하는 방식도 되게 중요하고. 사실은 사실 소통한다는 게 근데 좀 현실에서는 좀 어렵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드라마를 보면은 이제 지한이가 이제 좀 도청이라는 걸로 이제 동훈이 핸드폰에 도청을 깔잖아요. 이게 정말 되는지 모르겠는데 비도덕적인 이 장치를 이용해서 동훈의 삶을 이해하고 알게 돼요. 이제 거기서 이제 지한이가 동훈에게 더 연민을 느끼고 공감을 느끼고 그 도청을 통해서 뭔가 둘이 좀 더 이어지게 되거든요. 근데 사실은 현실에서는 이렇게 알 수가 없잖아요. 이거 거의 예수님 수준, 하나님 수준이잖아요, 이거는.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드라마니까 이러한 장치를 했는데 결국 여기서 키워드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공감. 결국은 우리가 다름과 틀림을 구분하면서 살아가고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게 공감 능력인데 이건 책으로 배우는 게 몸으로 익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몸으로 익힌다 그러면 아까도 말했듯이 공동체. 그러니까 퍼스널리티 안에서의 그런 공감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 부분들을 근데 그런 것들을 못 배웠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미성숙하고 그러니까 대화가 부족하게 되고 건전한 토의와 토론 문화가 안 되고 그러니까 합의를 이뤄가는 게 되게 이제 약한 게 되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생겼는데 그러면 가장 시작이 저 사람에 대해서 내가 공감하게 되는 그것들이 필요한데 여기서 이제 도청이라고 하는 그래서 지한이가 동훈을 공감하게 되잖아. 그렇죠. 공감하게 되죠. 그래서 그것들이 이어지고 그래서 하나의 매개체로 쓰여지는 메타포처럼 보여주는 어떤 장치, 드라마적인 장치인데 거기서의 메시지는 그렇게 사람을 알아가야 공감해야 서로 연결될 수밖에 없고 소통이 된다. 근데 반대적으로 동훈은 도청을 안 하잖아. 그렇죠. 왜 그럴까? 그러게요. 동훈이는 그냥 지한이를 계속 뭔가 계속 그렇게 이해하고 그러네? 그렇지. 왜지? 왜 그럴까? 계속 관심 있게 봐서 그런가? 아니, 동훈은 그렇게 배워왔잖아. 몸으로. 공감을. 아까 그 공동체. 그 어릴 때부터 그런 것 속에서 단지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동훈은 그 공동체 내용을 통해서 공감하는 것들을 몸으로 익히면서 소통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지한이를 바라볼 때 지한이를 어떤 편견을 가지고 보는 게 아니라 제 상황들을 딱 눈에 들어왔을 때 제 입장에서 공감하는 그 능력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거지. 하지만 이한이는 그걸 배우지 못했던 거야. 그쵸. 그래서 이한이는 처음에는 그런 목적은 아니죠. 도청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이 작가가 그 동훈을 공감하고 이어주는 그 끈으로 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이쪽이 지금 이어져 있는데 이쪽이 이어져 있잖아요. 소통이라는 건 서로 이어져야 되잖아. 그쵸. 그래서 이쪽에서 이걸 이을 때는 도청이라는 장치를 통해서 이제 이어지게 되는 아주
그걸 하게 되는 거죠. 그렇구나. 그래서 요 부분이 내가 봤던 좀 그런 인사이트로. 그래서 결국은 소통. 서로 맞아요. 이어져야만 된다. 맞아요. 이제 드라마에서도 보면은 이제 회식 자리에서는 막 결국에는 깽판 나고 뭐 서로 친해지지도 않는데 정인회에서는 정말 친밀한 교제들이 일어나고 그쵸. 너무 즐거워서 그런가 그들끼리? 근데 되게 좀 같이 똑같은 밥을 먹는데도 다른 느낌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 그렇죠. 결국 이어져 있다는 건 그 이어짐을 그걸 확인하는 유대감을 갖는 장소가 필요하잖아요. 거기가 정인이었던 거지. 그러니까 이제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이제 바쁘다가도 여전히 우리가 연결돼 있다라고 하는 곳이 어떤 장소인데 보통은 가족들끼리 맺어지는. 근데 지금 가족에서도 가정이 그런 역할의 유대감이 안 느껴지지만 그쵸. 결국은 가족을 넘어서서 그 사람들이 더 나아가서 공동체로서 이어져 있는 유대감이 있는 그게 정인에서 연결되긴 그 안에서 정말 사람들이 따뜻하고 맞아. 안정감을 누리고 안식처처럼 거기가 느껴지는 그게 맞아. 홈. 그게 홈이에요. 내가 먹고 자고 하는 게 홈이 아니라 그런 안식처가 되는 것이 바로 홈이죠. 그게 바로 이제 거기서는 정의. 그러니까 작가가 얘기하고 싶은 건 너희들이 살면서 진정한 안식처 홈이 어디냐. 리틀 포레스트는 어딘가? 그렇죠. 그렇지. 근데 그거랑은 조금 다른 거지. 거기서 내가 좀 편안하게 뭔가 쉴 수 있는 곳이면 이제 더 나아가서 연결되는 공동체를 이제 나이어친 얘기하고 있어요. 리틀 포레스트는 이제 그 지점이지만 거기서부터 한 단계 더 나아가야 사회에는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정인의. 네, 정인의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사람들이 행복하지. 행복하죠. 힘들다가도 와가지고. 지금 현대인들은 그런 데가 없다라는 거야. 맞아요. 그래서 뭐 저희 같은 이 문화신방이 여러분들에게 온라인의 그런 호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뜬금없이. 영혼 없이 얘기할. 아니 정말 이런 걸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저희랑 좀 연결돼서 유대감을 맞아. 가지고. 맞아. 그래서 이거 시작한 거예요. 맞습니다. 제가 뭐 이걸로 얼만큼 돈을 벌려고 하겠습니까? 돈 1도 안 됩니다. 돈 안 돼요. 대전에서 뭐하러 지금 KTX 타고 여기 올라오겠어요. 쓰면서 오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연대예요. 그렇죠. 여러분들과 그런 유대감을 가진 이곳이 그런 곳이었으면 이걸 듣는 동안만이라도 여러분들이 좀 편안하게 따뜻함을 느꼈으면 좋겠다. 진짜. 그랬으면 정말 좋겠다. 그리고 이제 결국 제가 어디든 오프라인이든 어떤 것들을 좀 됐을 때 한 게. 그래서 제가 또 공동체를 시작한 이유고요. 맞아요. 어쨌든 이래저래 서로 알아가려고 노력하는 방법밖에는 답이 없지 않나. 그렇죠. 연결이 돼야 됩니다. 네네. 관계. 네. 사실은 이 버릇없는 요즘 애들도 시간이 지나면 말 안 통하는 요즘 어른으로 바뀌거든요. 그럼요. 사실은 이래서 인생이 공평한 것 같아요. 나도 그 나이를 먹으면 그 자기 세대만의 입장이 아니라 그 세대 모든 입장들을 다 고려하는 방법밖에는 사실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도 말했지만 몸으로 익혀가야 되는 거예요. 뭐 배우지 못하면 결코 알 수 없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배울 수 있는 거는 공동체밖에 없다. 그리고 공동체는 그냥 단순하게 어떤 조직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단체가 아니라 서로의 삶이 연결되어져 있는 서로가 소통하는 관계성이 형성된 곳이 바로 공동체다. 그걸 이제 좀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걸 못 배우면 똑같이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결국에는 서로를 알아가려고 하는 이런 공동체를 통해서 또 삶에 부딪히는 많은 관계들을 통해서 이제 배워나가고 결국에는 이제 서로를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죠. 공감 능력 이게 정말 지금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결국에는 노력해야겠네요.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애써야지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 공감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지금의 굉장히 그 덕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누군가가 이제 정리해 놓기도 했는데, 이제 우리가 영어로는 sympathy, empathy, compassion 이게 있는데, 결국은 compassion의 단계. 이게 어떤 그 구제기관 이름이 아니라, 그게 긍휼이라고도 표현되거든요. 성경에서. 결국은 이게 측은지심까지 이어지는 것이 컴패션인데 동훈이 결국 측은지심이에요. 맞아요. 그냥 우리가 쟤 정말 힘드네. 힘들겠다. 이걸로 끝나는 건 측은지심이 아니야. 그건 진짜 그러니까 진정한 공감은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냥 내 입장에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거는 공감이 아니죠. 근데 정말 그 사람 입장에 정말 너 이해해. 정말 아프겠다. 근데 그걸로 멈추면 안 되는 거죠.
그 사람과 함께하면서 그 사람의 삶을 좀 변화시켜주기 위해서 애쓰는 자리, 행동까지 옮겨지는 것이 바로 진정한. 성경에서 말하는 긍휼이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동훈의 모습이 바로 그 측은지심의 긍휼적인 공감이라는 거죠. 아니 진짜로 저도 드라마 전반적으로 뭔가 그 긍휼한 마음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동훈의 그 긍휼한 마음이. 그리고 막 자기 삶을 막 하면서 걔를 도와주잖아. 맞아요. 그리고 등장인물들이 서로가 서로를 긍휼하게 여기는. 도와주잖아. 자기 네, 일처럼 맞아요. 도와주잖아. 자기 일처럼 도와주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행동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래 네 마음 알아. 그러니까 어떤 노래 그 이제 공감하시네. 그 진정한 그 공감하시네는 긍휼인데 결국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 문제를 같이 해결하려고 그 현장에서 행동하시는 분이라는 데까지 가야지만 돼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긍휼이고 그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우리도 세상을 이제 긍휼. 그렇게 살아야 되겠지. 그러니까 결국 동훈의 모습은 진정한 크리스찬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대사 중에 지한이가 내 인생에서 날 도와준 사람이 뭐 아저씨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그 4번 정도 하고 나면 다 도망간다. 왜냐면은 내 인생을 3번 정도 3번 정도 도와줬는데 나 아직 기미가 안 보이니까 다 도망갔다. 그러면서 뭐 자기가 착한 인간들인 줄 알지 뭐 이러면서 약간 비꼬듯이 딱 얘기하는데 동훈이 그 착한 거라고. 4번이 어디냐고. 한 번도 안 하는 사람 많다고. 그 대사가 들으면 생각나면서, 동훈이가 진짜, 그리고 결국에 동훈이가 4번 이상을 도와주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히 착할 수 있죠. 근데 긍휼은 착함을 더 넘어서는. 그러니까 이제 그 누가복음에 나오는 사마리아 거기, 누가 친구냐, 진짜 누가 그 선한 사람이냐도 거기가 불쌍히 여기가 긍휼이 여기는 컴패션이거든. 그러니까 자기 일도 도와주잖아. 맞아. 사실 불쌍히 여기는 것까지는 모두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이 생각들은. 그렇지. 근데 진짜 행동으로 나아가는 거는 거기서의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자리에서 들어가서 함께 해야죠. 함께 하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낮은 대로 함께 하신 거잖아. 가셨구나. 우리 함께 하셨잖아. 그냥 너 어디 구제 도와줄게. 뭐 해줄게. 뿅 이게 아니었잖아. 말로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크리스찬과 교회들이 함께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단순한 지원, 구제, 이건 진짜 긍휼이 아니에요. 와, 진짜 동훈을 통해서 은혜 받네요. 그래야 나의 아저씨. 그러니까요. 그래야 나의 주님, 나의 아저씨. 하나님이 되네요. 그렇지. 정말. 그게 아닌 거죠. 우리는 너무, 그러니까 나도 얘기하면서 부끄럽지만. 이걸 보면서 정말 우리 크리스찬에 대해서 다시 돌아봐야 돼요. 정말. 어떤 게 정말 긍휼함을 가진 사람인지를 이 드라마를 통해서 확실하게 좀 알 수 있어서 너무 좋네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좋은 어른이냐는 어른이란 말 빼고 누가 정말 크리스찬이냐. 크리스찬이 좋은 무엇이냐를 얘기하면 이걸로 바꿔서 얘기해도 이거야. 저의 2번째 고민, 좋은 어른은 무엇인가가 해결됐네요. 하는 거. 예, 해결을 해나가야 되겠죠. 스스로의 삶에서. 그렇네요. 어른의, 좀 자연스럽게 이어가 보자면, 어른의 조건은 뭘까요? 나일까요? 외적인, 법적인 조건은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아까 드라마에서 우리가 명대사 얘기했지만, 외력보다는 내력. 내력이 더 센 사람. 내력이 정말 중요하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른이라는 것은 외적인 나이뿐만 아니라 나이로는 법적인 어른이 많지만 내적으로 아직까지 미성숙한 사람이 너무 많이 있잖아. 많이 보잖아. 살면서 그런 사람 우리가 최소한 한두 명은 보게 되겠죠. 보죠. 보지. 아니 다 자라서 어른이 된 사람이 이제 성인이라고 그치. 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만 19세 이상이 되면 이제 대부분 어른으로 받아들여지고 당연히 어른이겠지. 어른처럼 당연히 행동하겠지 하는데 그런 것들이 뭔가 드러나지 않는 것들을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인과 어른을 좀 구분해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겠죠. 성인은 나이가 되면은 차이고 되면 성인이라고 하지만 모든 성인이 다 어른은 아니다. 맞아요. 왜냐면 아까도 책임감이 일단은 가장 큰 중요한 요소. 그러니까 어른이 된다는 건 책임질 일이 많아지는 거죠. 일단 자기를 책임질 수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어른의 조건을 갖춘 거죠.
다른 사람을 책임지는 데까지 더 가야 돼요. 그러면 진짜 어른이죠. 왜냐하면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을 책임지는 것을 책임질 수 있는 그 자리이고 그 책임감을 지켜내가는 사람이 어른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 사실 뭐 자기 자신만 책임진다고 해도 경제적인 부분도 있고 뭐 관계적인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자기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자기만 책임져가지고는 안 돼. 어른이라고 말할 수 없군요. 그리고 또 자기 스스로 자기만 책임질 수 없어. 우리는 계속 다른 사람과 관계 맺으면서 살 수밖에 없으니까 결국은 나를 책임진다는 건 나와 그렇죠. 관계에 대한 건 연결됐다는 거잖아. 나를 책임진다라는 건 나와 연결된 사람들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까지도 책임이 연장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만 책임지면서 살 수는 없어요. 나를 책임진다는 건 다른 사람, 나와 연결된 사람들까지의 그 책임도 내가 책임져야 될 것이 있고 그걸 인식하는 게 어른이고 그거를 또 행하는 게 어른이겠지. 그렇네요. 진짜 뭔가 내가 나랑 관계된 사람까지 책임져주는 뭔가 난 책임 못 지고 있네. 아니 그 책임이 또 뭐냐 나 지금 책임지고 있는 중인 거지. 그런 거죠. 그렇죠. 경제적인 것만 책임이 아니니까요. 여러 가지 것들이니까요. 갑자기 찔려가지고. 그렇지. 요즘에 경제적인 책임이 크지만 비중이 크지만 경제적인 것만이 책임은 아니지. 네, 프리워커라서 경제적인 책임 잘 못 지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요즘에 경제적인 기준으로 가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자꾸 생각해. 그쪽으로 생각을 더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니. 제가 책에서 이제 요즘 어른들이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 이제 김용섭 작가님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어른에 대해서 정의한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공감하시는지 한번 봐주세요. 그래요? 나이가 어른을 규정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그러니까 이분도 나이가 어른이 되는 게 이제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네요. 그래서 어른이란 살아온 결륜으로 현재와 미래를 볼 줄 아는 사람. 한마디로 해안이 있는 사람이다. 이런 해안은 나이와 무조건 비례하지 않는다. 뭐 이러면서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사람은 절대 어른이 아니다. 어른을 정의하는 가장 비중 있는 기준을 나이라고 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공감하시나요? 네, 뭐 어느 정도는 뭐 그 나이에 대한 이야기도 동의가 되고 그 뭐 탐욕적이지 않는 아까 책임감 있는 사람은 좀 더 덜 탐욕적이죠. 자기만 책임지는 게 아니라. 그쵸. 그런데 뭐 이제 아까 해안 뭐 이렇게 가면 그거는 내가 조금 동의하기는 힘든 게 그건 선생에 좀 더 가깝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까 성인과 어른을 좀 구분해 보자. 네. 우리가 구제했으면 또 어른과 선생은 또 구분해서 받아들여도 그냥 우리가 그냥 구분해서 좀 우리 설명해 보자면 그래서 그거는 좀 더 선생에 가깝지 않나 해안이 있는 건 왜냐면 또 어른은 그러면 내가 뭔가 자꾸 해안이 있어서 뭔가를 해줘야 된다고 또 생각할 수 있잖아. 근데 부담스럽다. 어른은 책임감만 가져도 힘든데 뭘 또 해안까지 가야 돼. 삶이 힘들어. 그 안에서 당연히 오는 해안은 있겠지만 인생을 살면서 그래서 조금 이제 어른이면서도 또 선생 그런 역할을 근데 나는 그게 누구나 가야 되는 발전 단계라고 생각해요. 어린아이에서 성인이 되고 성인에서 어른으로 자라가야 되고 어른이면서 선생으로 자라가야 된다고 생각해. 누구에게나. 명대사 아닙니까? 여러분 적어놓으세요. 명대사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꼭 몇몇 사람에게만 그런 선생의 지위가 있고 어른의 지위가 있는 게 누구에게나 요구되고 있는 거다. 그러면 더 사회가 좋은 사회가 되겠죠? 좋은 그게 모든 사람이 어른이자 선생이 되는 사회. 그 선생은 꼰대 선생이 아니겠죠? 네, 해안이 있는 지혜로운 사람. 네네. 그러면 약간 어른의 도리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책임질 수 있는 삶일까요? 그렇죠. 결국 그게 말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이겠죠. 아까 긍휼이라는 걸 우리가 얘기했을 때 그 자리에서 공감하면서 그 자리에서 함께하면서 행동으로 이제 그 사람의 변화를 그게 결국 사랑이잖아. 맞아요. 사랑이 없으면 긍휼함도 없죠. 사랑의 또 다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말에 외적인 어떤 그 보여지는 모습이야. 긍휼이. 그러니까 사람은 그 사람이 변해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내가 오래 참고 시기하지 않고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의 굉장히 중요한 외적인 뭐 어떤 그 모습이 긍휼의 모습이겠지. 그게 도리가 아니고 그래서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 그리고 또 자기의 부족함을 알고 인정할 줄 아는 거. 넉넉해요. 조급하지 않은 거. 그러니까 미성숙할수록 아직 좀 어린아이일수록 조급하잖아.
그러니까 너무 급해요. 그 이제 급한 갑자기. 성격이 급한 거하고 좀 다른. 조금 조급한 게 있어. 성격이 좀 급한 고해성사. 거하고. 네, 그래서 맞아요. 그러면 사실 여기 드라마 보면서 동훈이가 자신의 이익보다는 자기가 자기 아내가 이제 바람났다는 걸 다 오픈하고 그 아내도 자기 걸 그 치부를 다 드러내면서 지한이를 도와주기도 하고 지한이랑 엮이면 사실 좋은 게 없는데 지한이한테 이제 밥을 사주고 또 좋은 얘기를 해주고 그냥 인연을 끊자고 지한이가 했을 때도 나는 너 지나가면서도 웃으면서 인사할 수 있는 사이로 가고 싶다. 뭐 이러면서 그런 거 그쵸. 하면서 진짜 자기한테 이득이 없는데도 그거를 감수하면서 자기 이익이 없더라도 지한이를 도와주는 마음, 그 마음들이 진짜 멋진 어른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궁율의 마음이야. 궁율한 마음이지. 그러니까 또 모르면 모른다고 자기 인정하고 할 수 있는 건 할 수 있다고 하고 뭐 이런 거죠. 사실은 그 드라마에서 지한이가 그 아저씨 되게 괜찮은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거든요. 근데 이 장면이 되게 또 멋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누군가한테 정말 당신 좋은 어른이에요.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 얘기를 저도 나중엔 들어보고 싶더라고요. 좋은 사람이라는 거를. 그렇죠. 결국 이것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유일하다고 얘기하면 뭐 할 수 있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죠. 그 진정으로 스스로 변화되잖아. 좋은 사람이라고 하면서 지한이가 변하잖아요. 변하죠. 그러니까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데 결국 긍휼의 마음이 그러니까 긍휼이니까 우리가 자꾸 뭐 불쌍하다 여기고 뭐 이렇게 뭐 굳이 이게 아니라 그래야 진짜 변하고 결국 그게 이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고 그게 이제 결국 지한이가 새로 구원받은 거잖아. 그럼요. 새로운 인생을 아예 살게 됐죠. 구원받은 거거든요. 누구를 통해서? 동훈이 통해서 그 동훈이와 관계도 있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 삶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건 구원에 관한 이야기야. 두둥. 그 구원이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천국 가고 이런 구원으로 1차적인 것으로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넓은 의미의 사람이 변하고 어제는 구원이지. 구원에 대한 이야기죠. 결국은. 맞아요. 결국 아까도 일맥상통하게 어른도 성장하고 결국엔 동훈이도 성장하고 지한이도 성장하는 그런 드라마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초반부에는 도살장으로 정말 꾸역꾸역 끌려가는 그 소처럼 한숨 쉬고 웃지도 않고 했던 동훈이 진짜 회사 그만두고 새로운 사업하면서 마지막에 진짜 도전하면서 그 밝게 웃는 그 모습이 정말 뇌리에 딱 그 이미지가 딱 박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 그렇죠. 되게 어두운 그 톤과 그런 주로 밤이나 이런 때에 많이 찍다가 마지막 장면은 환한 낮에 옷도 이제 되게 배우들도 옷이 예뻐져. 되게 밝은 옷과 환한 낮에 그래서 웃는 얼굴로 그런 거 이제 좀 대비되는 모습이잖아. 맞습니다. 모두가 구원을 받았네요. 구원받은 자의 삶이죠. 그리고 구원은 계속 삶에서 계속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 너무 기독교적인가? 근데 구원이란 말은 꼭 기독교 용어만은 아니니까. 근데 저는 사실 기독교에서만 쓰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구원의 확신, 뭔가 그런 천국의 확신, 뭔가 그러니까 구원을 자꾸 천국으로 가는 그것만 우리가 생각하니까 그럼 기독교 용어처럼 쓰여지지만 구원이라는 것 자체는 지금 있는 현재에서의 속박된 곳에서 구출되고 해방된다는 의미가 있고 구출되고 해방됐으면 내 삶이 변화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성경에서도 그런 의미로 쓰여지고 있는 거야. 원래는. 근데 1차적으로 그런 어떠한 처음에 그 해결되는 부분이 족쇄에서 해결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니까 이제 그 부분들에 대한 어떻게 본다면 한편에 한 친구가 구원받는 과정,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의 희생과 헌신과 사랑을 통해서. 아니, 그렇게. 이런 깊은 뜻이 있었단 말이야, 드라마에? 말하고. 그래서 그런 걸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다. 그래서 외면 좋다. 인생 꼭 집어 드라마다. 말할 수 없지만. 그렇죠. 이 구원의 서사가 여기 있었네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어른은 크리스찬이랑 똑같다. 그런 크리스찬 만나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크리스찬이. 그런 사람 크리스찬이 많이 없어가지고 욕을 먹고 있는 거예요. 김님이 좋은 어른 만나보신 적 있으세요? 모태신앙이라 그걸 못 받았네. 농담이고. 글쎄, 그러니까 막 나 같은 경우는 없진 않았겠죠. 그렇죠. 하지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긴밀한 관계성 속에서 이런 분들을 찾는다면 저는 이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어른이 되려고 애를 쓰죠. 좀
그 기독교 내에서 약간 좋은 어른으로 평가받는 롤모델이 좀 있을까요? 저랑 세대가 좀 다르시지만. 뭐 기독교 분들 중에 그런 좋은 어른들 많이 있죠. 왜 없겠어요? 맞아요. 훌륭하신 분들 되게 많이 있죠. 위인들. 위인들. 그리고 또 아니더라도 우리 주변에 알려지진 않았어도, 크리스천 중에서도 그런 좋은 어른. 이름도 빛도 없이. 네, 사역하시는. 정말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 현장에서 함께하면서 했던 분들이 수없이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기독교와 이 교회와 우리들이 계속 이렇게 전수되고 그 믿음의 유산들이 물려지고 있는 건데 그런 분들이 누구에게나 그 주변에 아까 말했던 연결된 누군가에게 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맞아요. 사실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기독교에 뭐 누구 콕 집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 사실 뭐 위인처럼 이렇게 또 회자되는 분들이 있고 막 드라마화, 영화화 되는 분들이 있지만 뭔가 그런 분들과 삶을 나눠보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에 좋은 어른이란 내 주변에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결국엔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은 어른인데 주변에 있어야지만 맞는 거라는 거지. 그렇죠. 근데 그게 점점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들이 생기고 있다는 거니까 뭐 교회 안에서 사역자들이 있고 하지만 뭐 좀 교회 규모가 커질수록 담임 목사님이랑 삶이 공유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어렵죠. 그럼 무슨 소용이 있어? 맞죠? 그리고 내 가정에서 내 마을 일터에서 좋은 어른을 만나야 되고 아까 말한 것처럼 일단 내 부모가 내게 있어서 가장 좋은 어른이 돼야 되고 부모가. 그리고 그 동네에 살고 있으면서 만나게 되는 어른들이 진짜 좋은 어른. 그러니까 제가 기독교 안에서도 좋은 어른이 없습니다. 어른이 없습니다. 그런 어른이 돼주십시오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정말 좋은 좀 어른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지금 제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건 몸으로 체득해야 되는 거니까. 뭐 설교? 뭐 사역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결국 삶이 공유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지금의 우리의 모든 것이 삶이 공유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공동체 그렇다고 막 어딘가에 집단으로 가서 맨날 그런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쵸. 그 정인 각자 삶을 하면서 개인의 삶을 살면서 근데 하지만 그 동네에 있으면 언제든지 그 아지트 그러니까요. 우리가 모이는 그 공간이 그 아지트가 되어야 되고 여러 가지 부분들 그런 퍼스널리티를 어릴 때부터 체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게 이제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결국에는 좋은 어른 되고 하는 그 방향성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렇죠. 행함이 제일 중요하다. 그렇죠. 어린이에서 성인이 되고 맞아요. 성인에서 어른이 되고 어른의 선생이 되어가야 된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용어로 따지면 그게 성화되는 과정이겠지. 그게 성화되는 과정이야. 오늘 설교 하나 듣고 가는 느낌인데요. 네. 그 드라마 나의 아저씨를 통해서 김디님은 약간 그 어떤 메시지를 크리스천에게 좀 전해주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뭐 아까도 많이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그 동훈도 그렇고 지한도 그렇고 어딘가에 족쇄처럼 묶여 있어 굴레가 있어. 그러니까 붙잡혀 있는 거지. 결국 복음이라는 것은 눈먼 자가 눈을 뜨고 포로된 자가 자유하게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사람들이 자유해져. 자유하죠. 족쇄가 풀려요. 평안을 누리잖아요. 그래서 물어보자. 평안을 얻었냐고. 네라고 얘기하죠. 이거 완전 두 번이나 얘기해요.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 메시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결국 일단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불리는 사람 자체는 족쇄가 풀린 거예요. 그렇죠. 근데 족쇄가 있는 것처럼 아직도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죠. 속고 있는 거죠. 여전히 속고 있는 거지. 그래가지고 우린 이미 자유인인데. 그렇죠. 근데 우리가 자유인임에도 불구하고 자유롭게 못 사는데 누구를 자유롭게 해주겠어요.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되게 중요하다. 결국은 긍휼의 마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를 통해서 그분의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우리가 자유하게 됐으니 이제는 우리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이 나와 연결되어져 있는 이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의 어떤 족쇄가 풀려서 그런 자유롭게 평안을 얻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나는 내가 좋아하는 되게 말씀이 시편 85편 10절이거든요. 사랑과 진실이 만나고 정의는 평화와 서로 입을 맞춘다. 그리고 야고보 3장 18절도 정의의 열매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평화를 위해 그 씨를 뿌려서 거두어들이는 열매입니다. 결국 사람들을 평화롭게 만들려면 그 하나님의 정의가 심어져야 되는데
그 정의는 긍휼의 마음에서 심어지는 거죠. 정의롭게 하니까 우리가 막 뭘 이루고 막 의롭고 막. 의롭다. 그 결국 의롭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그 긍휼의 마음이 심어지는 거예요. 함께 동참하고 공감하면서 연결된 어떠한 결국 이 나의 아저씨라는 것이 그런 구원의 과정. 맞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성인에서 어른으로 어른에서 선생이 돼가는 명대사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족쇄에 해방돼야 돼. 물려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마다 다 뭐 대기업에 다니던 아니면 뭐 어디 명예를 얻었던 어딘가에 다 족쇄가 채워져 있어요. 굴레가 있어요. 굴레가 있죠. 그래서 계속 허무해. 힘들어. 그것에서 벗어나는 것. 벗어나는 것이 평안함을 얻는 것이고 그 벗어나게 해는 유일한 것은 그와 연결된 어떤 사람들이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과 함께하면서 그래야 변화되는 거다. 결국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죠. 부르신 이유죠. 그렇죠. 사순절 기간과 지금 고난주간 이제 여러분 부활의 기쁨을 맛보셨죠. 네. 지금은 이게 4월에 저희는 가니까. 아직 사순절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부활의 기쁨을 맛본다는 건 우리가 그 자유인으로서 해방된 우리가 이제는 그 다음이. 그래서 제가 그가 오신 이유를 쓴 이유가 나만 천국 갔다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줘야 되는 책임인데 피스메이커. 여기 이제 야고보서에 나오는 피스메이커.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이제 우리가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야 된다. 그런 이제 좀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좀 나누면서 마무리를 하고 싶네요. 저는 예전에 그 김디님이 그 얘기를 잠깐 하신 적이 있어요. 크리스천들은 되게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 위대한 일이 뭐냐?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을 용서하려고 노력하고 막 이런 그런 것들이 사실 되게 위대한 일이고 정말 기억나시나요? 그런 일인데 대단한 건데 그 나를 치고 그 나와의 싸움을 계속 하는 사람들 그 얘기랑 저는 뭔가 이런 게 일맥상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싸움에서 결국에는 행함으로 보여주는 사람들이 진짜 크리스천이고 김디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어른이지 않을까 우리가 모두 생각을 맞아요. 해보게 됐습니다. 좋은 어른이 된다면 결국 우리가 막 원수를 사랑하고 막 용서 이러면 너무 어렵지만 결국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과 함께하고 그의 처지를 이해하고 변화시켜 주려고 노력하고 결국 성경에서 말하는 용서는 묻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이거 진짜 힘들거든요. 묻지 않는 거. 네. 묻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얘기하잖아. 동훈이 법이 얘를 묻지 않기로 했는데 왜 당신들이 묻느냐. 똑같은 얘기거든요. 이것도 완전 성경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더 이상 묻지 않는다고 하는데 왜 죄책감을 가지고 이렇게 하느냐. 또 이거 진짜 한 구절 한 구절이 무슨 일이람 네. 이게 뭐 이렇게 껴맞춰서 얘기하면 한편으로 성경 한 편 다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메시지가 있는 그렇습니다. 네, 좋은 어쨌든 드라마다. 네, 어쨌든 나의 아저씨를 통해서 이런 다양한 얘기를 오늘 좀 해봤네요. 네.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에 좀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고 가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 풍성한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응원, 댓글,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들을 좀 남겨주시면, 제발 남겨주시면, 네. 네, 저희 어머니께서는 남겨주셨어요. 저한테 직접 머리 좀 묶으라. 머리 묶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가 남겨주시면 문화신발을 만들어갈 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좀 댓글이 많이 없어가지고 서운한데 다들 듣고는 좀 계신 거겠죠? 좀 우리가 이제 공식 메일을 좀 알려드리면 그 메일에다 또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뭐 추천이나 뭐 이런 것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이 올라가면 저희 이제 그 게시물 밑에 공식 그 댓글로 저희가 이제 그 이메일도 알려드릴 테니까 거기로 또 많이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댓글만 써주셔도 됩니다. 아, 그럼요. 네. 네, 그럼 다음 화에서는 더 즐겁고 유익한 문화를 신방할 테니까 많은 기대 좀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제 마무리 인사 해볼까요? 네. 예수는 알지만 예수를 모르는 당신을 위해 저희가 계속 문화 신방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 신방러 김디 문화러버 이름이었습니다. 다음 화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